자, 이거래알 최신 판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 65선 있잖아요. 이 부분 이후의 문제가 됩니다. 그 65선은 제가 3년치 판례들의 중요한 거 부분을 좀 모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 2022년 12월 22일까지 판례들을 모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앞에 보듯이 이제 1월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요. 1월 이후의 판례 자체를 본다면 이제 상반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5월 달이고 6월 달이 이렇게 있는데 6월이 있는데 저희 시험 자체가 이제 이걸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6월 판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 이때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5월 달 판례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3년의 경우는 재밌게도 1월 달에는 판례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고 또 4월 달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2월 제가 날짜를 정리한다면 2월 23일 날 이번 올해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도 23일 날 이제 판례가 나왔었고 그리고 5월 달이 이제 최근 판례가 될 수 있겠죠. 5월 달에 25일 날 헌법재판소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매달 이제 자신들의 이제 판례들을 다 내는 추세이긴 했는데 올해 있어서는 1월하고 4월이 빠진 게 우리한테는 고마웠었어요. 왜냐하면 수험 준비가 좀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대신 2월, 3월, 5월에 되게 중요한 판례들이 좀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모아놓은 판례들은 2월 23일 판례 중에서 6개를 지금부터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8개를 정리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5월 25일은 되게 굵직한 판례가 있긴 한데 한 4개 정도의 판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헌 판례 위주로 공부할 건데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나거나 기각 결정이 난 것도 좀 같이 볼 생각이니까요. 자, 올해 판례, 상반기 판례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왜 공부해야 되느냐? 헌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별 법령들도 중요한 것이 맞아요. 또 학설들도 중요한 것이 맞는데 궁극적으로 헌법은 실생활과 관련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유력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극단적으로 올해 경찰헌법 1차에 있어서는 20문제가 모두 몽땅 판례로 출제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까지 생겼거든요. 이런 점에서 결국은 실력 차이를 벌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에 있어서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은 최신 판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신 판례는 문제 분석을 할 시간 자체가 출제 위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과 정도만 좀 알고 가도 괜찮고요. 다만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떠한 법리가 또 등장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9개씩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뭐 2시간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매 시간마다 한 40분 내외 해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최신 판례 1번부터 18번까지 18개를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2월 3일 판례를 기반으로 할 거고 7번부터는 또 3월 23일 날 나왔던 판례 그리고 5월 25일 날 판례 위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근데 교환 같이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넘겨보시고 지금부터 1번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자, 최신 판례 1강이고요.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기각이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2월 23일 날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좀 헷갈리는 판례랑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가 헷갈리죠? 우리 과거에 음주를 했을 경우에 다시 음주했다면 가중 처벌되는 게 있죠. 그죠? 그거는 뭐죠? 위헌 결정 났었죠. 그죠? 그거랑 다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민식이법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른바 민식이법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합헌 결정 났습니다. 기각이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이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인데요. 자, 아래쪽은 헌법재판소의 논리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문이. 노란색 위주로 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상하게 한 경우에 세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와, 강하죠.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물론 이제 의무 위반은 있죠.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보통 30km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되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뭐죠?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 괜찮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잠깐 봅시다. 근데 거기 결정의 의무의 한번 보세요. 자,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률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자, 그런데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의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의 경우는 너무 세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것은 뭐다? 비난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뭐로 국복할 수 있다? 양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3년 이상의 징역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이것은 감경할 수 있죠. 양형이 된다면. 그러면 집행, 유예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량 감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그거잖아요. 애들 자체가 언제 등장할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운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됐던 사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꼭 기억해 두시고 민식이법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 이쪽 안에서의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1번 문제 됐고요. 자, 두 번째 판례 봅시다. 두 번째 판례도 좀 특이한 판례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요 판례는 이번 판례 일단 내용은 이래요.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요 아래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 내용이 딱 이해가 돼야 돼요. 인용 결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위헌 법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헌법소원으로 가서 인용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요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래 너 억울한 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봅시다. 자, 기소유예 처분 후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그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 기존에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은 뭐가 되느냐? 이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소유예는 일단은 범죄가 성립한 것 자체를 기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때요? 기소유예 처분이 딱 됐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 버린 거죠.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럼 기존의 기소유예는 뭐죠? 얘는 범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된 거니까 그 이후에 유리하게 바뀐 거죠.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죠?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디예요? 형법 몇 조에 있죠? 시간적 효력은 형법? 공부하신 분 형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1조 1항 2항 3항이잖아요. 1항은 뭐예요? 행위시법을 따른다. 2항은 뭐죠?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을 경우에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죠. 그죠? 3항은 뭐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그죠? 그 범죄가 무죄가 됐을 경우에 재판을 그 형을 집행을 하지 않죠. 면제한다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요 내용 봅시다. 아래쪽 봅시다. 결정의 의미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해당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후 형벌법규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던 법령이 아니라 헌법소원 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이니까 지금의 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법이라고 얘기하죠. 신법을 적용해서 기소유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형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소급 입법 금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유리한 법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쪽 보세요.
청구인은 예비 후보자로서 대관 등으로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5개,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그런 걸 잠깐 빌리는 겁니다. 사찰이나 그런 거를. 그랬을 경우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는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 후보자가 대관 등으로 본래 용도 외의 용도를 이용하는 종교시설 혹은 종교시설의 5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됐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위에는 이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기소유예 처분 후 법이 개정돼서 이 자체가 범죄가 아니게 된다면 그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판례, 두 번째 판례도 의미가 있는 판례였었고요. 세 번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미 형법적으로도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판례 체크해 봅시다. 자, 성폭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폭법이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력법인데 이걸 성폭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성폭법상 주거침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사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형법에서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주거침 및 강제추행죄죠. 그러니까 주거에 침입해서 강제추행을 한 겁니다. 또는 주거침 및 준강제추행죄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죠. 그럼 7년 이상이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불가능하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7년이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와의 차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집유가 가능하잖아요. 집유라고 하는 것은 형량 3년 이하의 경우에서만 가능해져요. 근데 당연히 5년 같은 경우는 장량간경으로 2년 6개월이 가능한데 7년은 아무리 줄여봤다 뭐죠?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도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요 사건 형법에서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봅시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결정의 의의 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재판관 8인의 법정 의견은, 이거 전원일치인데요? 그죠? 그럼 위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일치예요. 그죠?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보통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난 거고요. 그중에서 8명은 어떻게 났는지 봅시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 그죠?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잘못한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잘못 자체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과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것은 맞는데 행위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깜빵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 견해가 있고 이선의 헌법재판관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질량의 한계와 관련해서 뭐가 있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봐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죠?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봅시다. 과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하세요. 과거에 2006년도 판례에 보면은 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거든요. 무기징역 또는 자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법이 어떻게 됐죠? 강화됐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합헌 결정을 받았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법이 지금 7년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다시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5년이라고 한다면 합헌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법관의 그죠 양형으로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얘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결정에 의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중강제추행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과거와 달리 하한을 7년으로 올리는 순간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중강제추행죄의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관에 의한 양형이 불가능해요. 양형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뭐죠? 어떤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죠? 강한 처벌로만 일관했다라는 점에서 그죠? 얘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던 겁니다. 됐죠? 이 사건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중강제추행죄가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한 거죠. 물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고 토고유법 금지 원칙을 취하고 또 뭐죠?
그죠? 유추 적용 금지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죠? 적정성의 원칙이 있죠. 죄와 형은 비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잘못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형 자체가 너무나 크다. 죄형에 있어서 비례 원칙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뭐 적을 내용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3번 판례까지 결론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씩 결론 기억하시고 지금 듣는 거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반복해야 돼요. 들으면은 내가 들은 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안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한번 본인이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야지만 냈게 됩니다. 자, 4번 판례 아주 재밌는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2월 23일 날 밝혔던 사건인데요. 자,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시라고 하죠.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시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 시험 자체를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환자는 응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도 제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억울한 일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뭐가 되죠?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위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자가격리자나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어요. 응시 제한도 결국 시험 못 보게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자, 왜 위헌이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코로나가 굉장히 위급했었죠. 지금에 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얘기가 나오지만 코로나 처음에 굉장히 심각할 때는요. 이런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헌 결정 받은 이유는 변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변시는 보통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고 하죠. 로스쿨을 졸업한 해로부터요. 그 달로부터 반드시 5년 내에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5년 내에. 그럼 5년 내에 몇 번의 시험을 볼 수 있죠? 5번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이 5년을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안 돼요. 내가 5년 내에 시험을 3번 봤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맥시멈 5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질환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디예요? 횟수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횟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횟수가. 알겠죠? 5년이라고 하는 거에 1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과거와 달리 뭐 변시 같은 경우가 지금 합격률이 높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40%가 안 되는 로스쿨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변시가 만만하지 않아요. 여성의 출산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도 당연히 시험은 봐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물론 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험 응시를 그냥 배제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보시면 이유 요지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본 겁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이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고 하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 환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네 번째 판례 보게 되면은 네 번째 내용이요. 이유의 의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변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장을 조금 이렇게 좀 한정시켰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2군데에서 보게 하고 또 경기도 쪽에서는 한 군데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전라도 쪽에서 한 군데 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9개 정도로 한정해가지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를 분산으로 해가지고 25개 정도로 넓혔단 말이에요. 시험 장소를. 그런 점에서 그만큼 어때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입니다. 거기 아래서 그러므로 위에 보세요.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에 말일부터 몇 년 내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그죠? 5년 안에 합격해. 우리가 그래서 55라고 얘기해요. 5년 내에 5번의 시험 안에 합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응시 제한으로 인한 확진 환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호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라 있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따라서 이 사건 응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다. 결론 이해하시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결정의 의미 봅시다.
이 사건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1월 초 시행 예정이던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 환자의 응시를 금지했던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장에서의 대규모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장에 분산이 있었고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조치가 마련된 점, 그리고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익보다 공익적 침해 자체를 너무나 과도하게 중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관련 사건 좀 주의해 주세요. 자,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된 2021 헌마 48 결정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그리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 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죠. 좀 반대의 판례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오히려 보호를 해줬지만 이 판례는 보호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뭐 지금 뭐 변호사나 중등교사나 뭐가 달라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판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 사건은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이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된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피청구인인 강원도 교육감도 변경 안된을 통해 위 금지 조치를 철회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다 뭐죠? 응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본인들의 소유이익이 이제 없다고 봤던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신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쨌거나 얘는 위헌 결정이 났고, 얘는 뭐가 됐어요? 기각이 됐던 겁니다. 됐죠?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뭐 기각이나 각하나 어쨌거나 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청구가 부적법하니까 각하가 됐겠죠. 청구가 부적법한 거는 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본안전 요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결론만 좀 기억하세요. 근데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안 보는 거구나, 못 보게 하는 게 맞구나,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은. 하지만 이 조항이 있을 때는 못 보게 되어 있지만 이후에 이 부분이 철회가 됐고 보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네. 4번 판례도 되게 재밌는 판례였었고요. 되게 좀 이슈가 됐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5번 판례는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그 전에 약간의 그 지식이 좀 필요하죠. 저희가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죄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 사죄라고 하는 것 자체,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부로 알리는 거죠. 사죄 광고라고 하는 거. 요 사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 침해로 보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죠. 이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침해되죠? 그죠.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있는 무슨 권? 인격권의 침해가 되죠. 두 가지는 당연히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외웠었죠.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하고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침해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인의 경우는 뭐가 없죠? 법인은 양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뭐만 침해된다? 그죠? 인격권 침해된다. 어쨌거나 사죄 광고는 무조건 위헌이에요. 대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는 뭐만 침해되는 거죠? 법인의 경우는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죄 광고는 안 되는 거죠. 사죄라고 하는 것은 강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보세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죠. 사죄하라는 거예요. 사죄 광고하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죄는 피해자한테 하라고 한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양심의 자유 침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본다면 침해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뭐라고 봤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되게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근데 언뜻 보면 또 합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아니, 서면 사과해야죠. 당연히, 그죠? 이건 지금 맞을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법적 논리에서 본다면 사죄는 강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판례에 해당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합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헌 발족은 뭐죠? 이 법이 정당하다고 봤던 거죠.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요, 갈리긴 했죠. 6대 3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인격권을 침해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세부는 있었죠. 그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한 명만 더 많았어도 뭐예요? 이거는 네 위헌이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아니죠. 이게 잘못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6명이 아니니까 이 중에서 침해한다는 규정 자체가 3명만 더 많았으면 이제 이것은 위헌이 될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내용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으로 이제 이유 요지를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그 사제와 달리 가해 학생에 대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는 합헌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내용 봅시다. 이 사건 서면 사과 조항은 가해 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므로 학교 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된다. 이건 뭐 이해되시죠? 가해 학생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모두 학교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피해 학생의 진정한 피해 회복과 학교 폭력의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면 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관한 사과 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 폭력 이후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사죄의 광고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과 피해 학생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 학생에게 의견 진술 중 적정한 절차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뒤가 또 특이하네요. 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 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뭐다?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되게 좀 특이한 판례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결정 의미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사죄 광고나 사죄문 게재를 명하는 조항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왔으나 그죠? 요거 얘기죠.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인정됐어요. 양심의 자유하고 인격권.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인격권 침해. 어쨌거나 사죄 광고는 위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및 정상적인 교육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보아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됐죠? 특이한 겁니다. 다만 여전히 이 부분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위헌 견해도 있었다. 그죠? 아까 세 분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사과 조치 외에도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등 금지 조항이 있었고 학교 교체 조항 등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전학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는 다 뭐다?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진 않았다. 그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판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 저희가 시험 준비할 때 사죄 광고가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사죄 광고가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유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둘 것. 됐죠? 네, 5번 됐고요. 6번 문제도 되게 재미있는 문제예요. 6번 문제 조금 특이한 문제니까 봐봅시다. 여러분 요거 직관적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 답은 보지 말고 해봅시다. 답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를 생각하지 맙시다. 자, 피해자 보호 명령이 뭐죠? 그 얘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서 접근 금지라고 들어봤죠. 접근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면은 가해자한테 접근 금지를 요청하겠어요.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근데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뭐로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편을 이용할 수 있겠죠. 등기 우편, 내용 증명, 거기다 뭐예요? 일반 우편들. 딱 우체통 열어보니까 그 편지가 150통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이코틱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뭐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폭력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배우자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히려 더 집요하게 집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봅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해설 봅시다. 결정의 의의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 이게 4대5 의견이거든요. 4대5.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갈린 사건이죠. 그죠? 자, 근데 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아이고,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위헌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갈렸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헌으로 볼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합헌 났던 거니까 완전 갈렸으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다수는 위헌이라고 봤지만 6명을 맞추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래쪽 보세요. 결정의 의미. 가정폭력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이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 4명이 합헌 의견이었고 5명이 헌법 불합치였지만 헌법 불합치 의견이 다수이긴 했지만 몇 명에 이르지 못했죠? 이거는 가중 다수결이잖아요. 헌법 재판은 그죠? 권한쟁의를 제외하면 그래서 6명이 아니어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요거는요 이렇게 좀 해놓읍시다. 옆에다가 왜 그런지 제가 다수 의견이 아닌 그 합헌 의견, 그러니까 4명의 의견 자체를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기통신 또는 전자통신한테 전기통신이 되겠죠. 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를 이용한 접근이죠?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은 당연히 못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럼 둘이 만약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위헌인 거죠. 근데 그 4명의 의견은 둘은 다르다고 봤어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차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의견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 같은 경우에 법원에 의한 간접 강제나 가처분이 가능했고,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하거나 간접 강제 형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우편물 자체가 만약에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협박죄로서 의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형법상 협박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로 대안적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통신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근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사실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떤 거냐면 간접강제나 가처분은 직접적인 보호 방법은 아니고 협박죄는 이미 협박이 이루어진 후에 기수 부분이 때문에 저렇게 접근 금지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5명에 해당하는 위헌 결정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합헌입니다. 위헌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은 정당하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판례 좀 어렵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요게 논리였었어요. 둘은 다르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책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4명이 얘기했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번 판례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판례도 되게 재미있는 판례죠. 자, 7번 판례는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강제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는 보호 사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건 있었어요.
요거랑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전의 판례는 뭐냐면 강제 퇴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강제 퇴거 명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체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나가 이게 강제 퇴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일정 부분에 수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합헌이었던 거 아시죠? 우리 문제 볼 때마다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자체를 일정 부분 만약에 이렇게 한쪽에 모아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가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감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수용하는 공간에다가 수용시키는 것 자체를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합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이 부분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무작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뭐를 조력을 받을 수 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시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에 구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형사 사건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판례 이전엔 두 가지가 중요했었어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보호 장소에 그죠?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또 그들한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도 중요했었죠.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판례 하나가 더 나온 겁니다. 자, 보호는 하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보호는 뭐다?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래쪽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결정의 의미를 바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과거에는 심판 대상 조항의 보호가 강제 퇴거 대상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제 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변경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보호 기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변경할 수밖에 없다. 상한이 없이 이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 자체는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생길 수 없고 행정상 인식 구속을 함에 있어서 의견 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근데 결과를 기억합시다. 이제는 뭐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 기간을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단순 위헌이 아니라 무슨 결정이에요?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죠.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해서 심판 대상 조항의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면 강제 퇴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퇴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일정한 수용시키는 것 자체가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에 내재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입법 재량을 가짐으로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정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과잉금지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 알겠죠? 과잉금지 원칙은 헌법 37조 2항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례의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 두 가지가 문제가 됐고 그리고 뭐가 침해됐다?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 정리한 거 보세요.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의 위배, 신체의 자유를 침해 이렇게 정리한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7번 판례까지 있었습니다. 어때요? 좀 최신 판례들이 약간 좀 생경하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개만 더 봅시다. 8번입니다. 8번 판례 되게 재밌는 판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판례는 과거에 있었던 이 경비업 같은 경우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죠? 그 직업 선택의 객관적 선택의 자유 제한 그 부분하고 좀 다른 판례입니다. 요 판례는 새로운 판례니까 좀 봅시다. 자, 시설 경비업을 허가받은 경기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비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경비 지도사 그런 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경비 지도사라고 하는 분이 경비를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분들은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양한 경비원분들이 계시고 경비 지도사에 해당하는 경비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경비업자가 있는데요. 경비업자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경비원분들이 계신 겁니다. 경비원 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비를 하는 분들한테 경비 업무, 그러니까 경비원은 경비를 하는 분들이죠. 그죠? 근데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비원만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경비업자가 경비원분한테 다른 경비 말고 다른 거 시키게 되면 그건 금지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발각돼서 위반됐다면 허가를 뭐 한다? 취소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됐죠? 근데 얘도 헌법 불합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아래쪽 보시면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경비원 분들은요. 경비 업무도 있고요. 관리 업무도 있어요. 사실 경비원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 관리 업무거든요. 근데 봅시다. 택배가 오잖아요. 택배가 오죠. 그럼 택배가 오면은 택배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 앞으로 가지만 가끔은 문이 안 열릴 때는 어디다 놓고 가죠? 경비실에 맡기잖아요. 이건 무슨 업무예요? 관리 업무예요. 근데 그리고 저거 아파트만 얘기하네. 그러니까 경비원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계시니까. 자, 재활용하는 쓰레기들 있죠. 보통 뭐 일요일 날 하기도 하고 월요일, 화요일 다 날짜마다 다르죠. 그거 누가 관리하시죠? 여러분들이 각자 하세요? 경비원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건 주차 관리 누가 하시죠? 경비원 분들이 하시죠. 자, 이 논리대로 간다면 경비업자가 다 관리 업무를 맡기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죠? 경비업 취소가 되는 문제가 되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비라고 하는 것 자체,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지키는 거죠. 사실 경찰과 되게 유사한 모습이 있죠. 경비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만큼은. 근데 기본적으로 경비원 분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다양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 왔었죠. 근데 이거를 이쪽에만 한정시키고 경비업자한테 경비업자가 경비원한테 자, 재활용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이 말하는 순간 뭐가 돼버리죠?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겁니다. 됐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요 판례의 의미 한번 보세요. 자, 심판 대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보통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합니다. 또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경비원이 뭐와 뭐를 병행해 왔죠? 경비 업무와 관리 업무를 이미 병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심판 대상 조항에서는 관리 업무를 못하게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한 규율의 혼란도 지속되어 왔죠. 따라서 이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도 했어요. 이후에 또. 그리고 또 보시면 거기 여섯 번째 줄 봅시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하의 보조.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주변에 청소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 경비원 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그죠?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거 옆에서 봐주시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옆에서 왜 보나 하지만 그게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정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내문에 게시한 우편 수취함의 투입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안내문 게시하는 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관리와 택배물의 보관 업무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아래도 두 번째 줄 결정의의 첫 번째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자 무슨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요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비업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도 경비업자가 맡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과거에 이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여전히 뭐죠? 과거의 문제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고 당연히 그 판단은 뭐죠? 잘못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신 아래쪽 보시면 거기 마지막 줄실까요? 보통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중지하지 않고 유지하거든요. 근데 얘는 마지막 줄 적용 중지를 명하였다가 되게 중요하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은 일단 법을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얘는 근데 적용 중지시켰어요. 이 법은 적용하지 말라. 알겠죠? 적용 중지라는 건 뭐죠? 허가 취소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죠? 요거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8번 판례도 되게 의미가 있는 판례였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9번 판례까지 봅시다. 9번 판례 의미가 있죠. 그죠? 중요한 판례고요. 자, 국회의장 공간 인근의 집회금지 사건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그 집시법에 있어가지고 100m가 다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출제가 됐죠. 국회의장 공간 인근의 집회금지 사건입니다. 국회의장도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국무총리 공간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국회의장도 공간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이 구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 잠정 적용이죠, 계속 적용. 그래서 아까 이 앞에 판례가 적용 중지인 게 되게 좀 유니크한 거고 보통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기존에 있어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어디가 이제 위헌 결정 났었죠? 그죠? 국회, 그죠? 대법원 이런 거다 위헌 결정 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공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대사관 같은 경우 다 위헌 결정 났는데, 그리고 또 국무총리 공관까지 위헌 결정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장 공관까지 났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결정 의미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종래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 이게 이제 대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외 없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을 위헌 결정을 했죠. 두 번째 뭐죠? 국회의사당 인근이 위헌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이 위헌 결정이 났었고, 각급 법원이 위헌 결정이 났고, 대통령 관저 인근, 이게 작년 2022년 12월 20일 작년 마지막 판례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자, 이 결정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인 것이다. 해서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공간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회의장 공간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위헌 결정 난 것은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것이 대사관이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이거나 국무총리 공관이거나 각급 법원이거나 대통령 관저라 할지라도 이쪽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걔는 금지하는 게 맞죠. 그죠? 그쪽에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견하고 한다면, 근데 그런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 국회의장 공간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인 금지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이렇게 본 거죠. 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는 적용은 일단은 유지시키는 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누구나 와가지고 모두 다 뭐가 될 수 있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잠정 적용, 계속 적용이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논리는 위에 나와 있는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각급 법원, 그리고 대통령 관저하고 동일한 논리로 적용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9번 판례까지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10번부터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8개 판례 중에서 9개였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결론만 딱 알고 가기 만만하지 않죠? 내용 자체가 좀 깊어요. 하여튼 이런 내용에서 결정의 의미 잘 보시면서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이었구나 생각하시고, 아, 이거는 합헌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 왜 그랬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0번부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